네, 안녕하세요. 네, 손보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던 내용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감사 기술 그리고 뭐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경영진 주장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번 시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맨 처음에는 제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복습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중요성이었죠. 중요성의 정의라고 하면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스에서 기준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용자입니다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중요성을 결정했는데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당연히 회사와 공유해서는 안 됐었죠. 자, 요게 이제 중요성이었고 중요성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감사를 처음에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왜곡 표시를 발견했을 때, 마지막에 감사 의견을 표명할 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중요성에 든 리스크에 따라서 중요성의 높낮이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가 낮으면 이렇게 나눴고 리스크가 높게 되면 실제로 중요성을 낮췄죠. 중요성이 낮춘다는 건 낮은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빡세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절차에 제가 성격 시기 범위를 확대시킨다라고 했고 이 성격 시기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반면 리스크가 낮으면 중요성을 높이고요. 성격 시기 범위를 조금 축소시켰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거, 약하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체 중요성이 있었고요. 전체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재무제표에 있는 특정 항목에서 우리 벤치마크 수치를 곱하는 거였어요. 이때 재무제표의 특성 항목은 기업마다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전손익 아니면 뭐 영업이익 이렇게도 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용자들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차입금이 많다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가는 거고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총자산으로 가는 거고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변동성이 작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 수행 중요성이었죠. 수행 중요성은 전체 그 중요성에 특정 퍼센트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특정 중요성 제가 안전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전체 중요성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중요성에 우리 미수정 왜곡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해서 미발견 왜곡 표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수정 왜곡 표시랑 미발견 왜곡 표시가 합쳐져서 전체 중요성을 초과하게 되면 감사 실패입니다. 감사 의견을 잘못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 중요성인 수행 중요성을 설정을 해서 설령 미수정 왜곡 표시가 수행 중요성 밑이라고 해도 미발견 왜곡 표시랑 합쳐졌을 때 전체 중요성 이하만큼 차이 나서 감사 실패를 방지할 수 있겠구나. 확률을 낮출 수 있겠구나. 요래서 수행 중요성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성은 특정 중요성이었죠. 특정 중요성은 이용자들의 특성, 이용자들이 관심 가질 부분이었어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우리 상장 조건 중에 매출액 100억이 있었는데 101억 원으로 회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1억 원만 달라져도 상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중요성을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얘는 중요성이 아닌데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아니지만 우리 감사 절차에 있어서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을 구해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하게 사소하다라는 거의 명백함은 정말 명백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보나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보나 합쳐졌을 때나 정말 명백하게 사소해야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이고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OX 문제 나오거나 명백하게 사소한 문제를 아예 금액으로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성이었죠. 자, 이러한 중요성 그냥 똑같이 가면 좋겠지만 수정해야 될 사유가 몇 가지 있었죠. 우리 감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상황이 변화했거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의 중요성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 여기까지 배웠죠. 됐죠? 이게 중요성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 경영진 주장, 감사 기술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자, 이거는 내용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회계 감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재무제표가 이렇게 딱 회사가 줬어요. 재무상태표를 받았고요. 중요성을 인차지 선생님께서 200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저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중요성에 따라서 업무를 배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걸 어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계정 과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배정받은 계정 과목은 이렇게 있어요. 재고자산 500 아니면 매출채권 300 미수금 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채무는 250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배정이 됐어요. 이때 인차지 선생님께서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을 5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을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미수금은 정말 사소한 금액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그냥 제낄 수 있죠. 스콥 아웃이에요. 이 경우에는 명사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명사 대비 작아서 그냥 패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딱 보자마자 바로 질문부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분석적 검토를 합니다. 분석적 절차. 옛날에는 분석적 검토였어요. 예. 그래서 분석적 절차 그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자, 분석적 절차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적 절차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율 분석, 추세 분석, 상관관계 분석, 여러 가지 분석적 절차 기법이 있어서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분석 절차 쭉 한 다음에요. 보니까 추세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채권 제가 그냥 AR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이 전기 대비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 대비 지금 잔액이 많이 늘었네요. 전기에 100이었는데 이번에 3배나 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회사 담당자가 뭐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구두도 되고요. 서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질문해도 되겠지만 오직 질문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사 증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 정책이나 아니면 경영진의 의도가 달려있는 거. 우리 FVPL, FVOCI 분류하는 것도 경영진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질문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팀장님이 뭐라 답변을 해줍니다. 뭔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기말 시점에 12월 30일에 특정 거래처에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이 한 150짜리가 한 번에 끊겼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주세요. 자료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문서 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는 제가 잔액 명세서 아니면은 거래처별 원장 요거를 받으면 되고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걸 받으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처 기초 증
감, 기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거래처를 쭉 나열을 해봅니다. A부터 뭐 G까지 있다고 치고요. 자, 기초 금액이 10이었는데 기말 금액 보니까 정말로 팀장님이 했던 말씀이 맞았어요. 아, 기말 잔액 150짜리가 하나 박혀 있어서 얘가 매출 채권 잔액에 큰 기여를 했구나. 그래서 전기 100에서 갑자기 300으로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잔액이 있어서 잔액이 전체가 3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 기술 중에 하나인 재계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엑셀이 해주는 겁니다. 재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게 300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0이 재무제표 숫자랑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것도 재계산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합계 검증을 하는 거, 이게 재계산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쭉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외부 조회죠. 자, 매출 채권은 자산 항목이고요. 자산 항목은 제가 실제성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성,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완전성이었고요. 실제성이라고 하면 여기 매출 채권에 있는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잔액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고요. 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의 부채라고 했죠. 장부의 외에 있는 장부 외의 부채인 부의 부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즉 누락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 위주의 감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매출채권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성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 잔액이 있는지 외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잔액이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외부 조회를 합니다. 자, 외부 조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인이 직접 발송하고 회수하는 거. 얘가 제일 중요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보내야 됩니다. 감사인 명의로 보내면 안 와요. 이 조회처들도 각자의 비밀 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요청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감사인들은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우리 감사 고유 한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송하고 회수를 했는데 회수가 된 게 있고요. 안 된 게 있습니다. 자, 회수가 된 경우부터 보면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맞습니다 하는 경우 있고 아니요 보니까 틀렸네요 라고 해서 올바른 금액을 알려줘요 보통. 자, 맞는 경우는 그냥 거의 넘어갑니다. 틀린 경우가 문제죠. 자, 틀렸기 때문에 이게 회사의 귀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회처의 귀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마냥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조회처에서는 조회서를 받은 시점으로 계산한 거예요. 12월 30일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쪽에 연락을 해서요. 실제 12월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독촉을 하는 겁니다. 독촉을 해도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하는 거예요. 자,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할 때 유의점은 뭐냐? 내가 A를 찍었을 때 절대 변경하면 안 됩니다. 조회처 변경은 안 돼요. 그래서 조회처는 무조건 A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계속 안 한다고 쳐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할 때 저 같은 경우 문서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 가지 대체적 절차 있었죠. 책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뭐 기말 시점 이후에 회수 내역 보는 거. 회수 내역이 있으면 그 채권은 실제하는 거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선적 서류 보거나 각종 문서 검사가 있습니다. 자, 문서 검사를 할 때는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있는 150의 매출채권이 실제로 있는 건지 실제성 검증을 위해서는 역진법을 활용해야겠죠. 자, 역진법이랑 반대되는 거 전진법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부의 부채를 발견하고 싶다. 뭔가 회사의 장부에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요럴 때는 역진법. 역진법은 완전성이고요. 전진법. 역진법은 실제성이랑 발생 사실이었죠. 예. 자, 그래서 문서 검사를 할 때 요 150에 대해서 실제로 선적서를 봅니다. 보니까 12월 1일에 선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 조회에서 유의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하는 경우에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는 경우는 이 회사랑 소송 사건이 벌어져서 뭔가 금액 확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괜히 보내서 조금 더 논란이 가중될 경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은 명확하게 주어질 거고요.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보통 유령 회사나 실제성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뽑혔을 때 그때 타당성이 없는 경우 그때 거부하는 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3일의 모 회사였는데 3일이 모 회사를 감사했는데 뉴스텝이 1년차 회계사가 요 조회처를 선정을 했는데 딱 선정한 조회처가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가공회사였어요. 큰 회사인데. 근데 팀장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안 보내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약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1년차 회계사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유령 회사였고요. 회사에서 자수했습니다. 그냥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감사 의견 변형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대체적 감사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회수가 됐는데요. 이때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메일이나 우리 팩스로 왔을 때 요럴 때 신뢰성이 낮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나 아니면 과거 우리 내역들 이런 것들이 있어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팩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구두로 그냥 회신을 해요. 전화로 그냥 회신하는 거 안 돼요. 안 온 거랑 똑같습니다. 외부 조회는 반드시 서면 형태로 와야 돼요. 전자든 아니면 실물이든. 그쵸? 여기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역진법 알아봤고 전진법 알아봤고요. 자, 만약에 채무에 대해서 매입 채무에 대해서 똑같이 감사 절차를 취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쭉 나와 있을 거고 잔액은 250으로 달라져 있겠죠. 거래처도 달라져 있고요. 자, 만약에 채무에 대해서 내가 외부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무는 완전성, 즉 누락된 채무를 발견해야 되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잔액 베이스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요거 주요 거래처라고 하면은 증감이 커야 돼요. 그래서 잔액 명세서를 봤을 때 요 증감 항목을 봅니다. 기초기말 잔액은 안 봐요. 증감이 많으면 이 회사랑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고요. 만약에 증감은 많은데 잔액이 적다,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채권과 채무가 조금 다른 감사 절차를 취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회도 하고요. 여기 전진법에 의한 감사 절차 문서 검사를 보완적으로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의 선적 서류를 쭉 보고요. 선적 서류라고 하면은 입고된 서류, 입고 서류를 쭉 보고 실제 입고된 게 매입 채무에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반영이 안 됐으면 완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재고자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물 검사를 주로 한다고 했고요. 요거를 재고자산 실사라고 했고, 만약에 관찰의 방식이다라고 하면 실사가 아니라 실사입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관찰이고요. 얘는 검사입니다. 7단원 가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아예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실사라고 볼게요. 실물 검사를 한다. 자, 실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부에서 시작해서 이거 풀로 적을게요.
자, 재무제표에 시작해서 실제로 창고에 있는지, 제가 이거 리스트에서 플로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부에 있는 게 실제로 있는지 실제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요. 반대의 경우가 있죠. 창고에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성이고요. 이거는 제가 플로우 투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재무제표를 재고자산 500 딱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재고자산 수불이라고 합니다. 수불 또는 수불부라고도 해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재고자산에도 볼 수 있는데, 자, 유의할 거, 만약에 내가 실사를 한다 그러면 실제성과 완전성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조회로 확인할 수 없어요. 외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거 실제성이죠. 실제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재고자산 실사도 마찬가지로 실제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만 볼 수 있고 평가는 아닙니다. 평가 이런 거는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난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갔는데 물건이 막 뽀개져 있어요. 고장나 있습니다. 딱 눈으로 보이면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저가법 인식을 하기 위해서, 즉 평가에 대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기, 다음 기수의 판매 내역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는 평가가 어렵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외부 조회를 통해서는 실제성과 발생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평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 평가는 이런 거죠. 차기, 다음 기수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대손을 설정할 이유가 없죠. 이미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그 상대 회사의 신뢰도, 상대 회사의 신용도,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봤는데 자금이 거의 0이에요. 자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손을 설정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상대 회사에 대한 신용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평가가 되는 거지, 문서검사, 외부 조회를 통해서는 평가가 안 됩니다. 오직 실제성만 알 수 있고, 아니면 정확성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금액이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네. 절대 평가는 안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